해주시죠. 예, 학습할 때는 하는데 오늘 첫날 7분의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자로서, 발표자로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소감은 역시 이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연구자 선생님들의 발표다 보니 많은 그 생각거리 또는 문제 제기를 하셔서 앞으로 연구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7분 선생님에 대한 글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설로서 박종기 선생님은 모근 이생 연구의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하시면서 모근학을 좀 더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최웅석 선생님께서는 그 인적교도와 네트워크를 이렇게 살피시는데 그 네트워크의 개념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을 하시고 특히 그 인적 네트워크, 지적 네트워크, 최근에 통일되는 집단지성 그리고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 기준으로서 의와 리 그리고 은혜와 사랑 이런 그 구성 내용을 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석 선생님께서는 경제관, 토지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군의 그 전제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데 선생님께서는 모군의 토지에 대한 입장은 현실 안정적이거나 효적이지 않다. 현실에 대한 대안이고 해법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고 또 세속의 입장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선생님께서는 모군의 그 정치 활동과 역할을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시기별로 특정적인 그 일들을 여러 가지 생각거리, 문제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인호 선생님께서는 정치사상과 제도론을 살피셨는데 역시 그 정치사상의 내용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관적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모군은 인간의 도덕적인 도덕성, 양식,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이식과 그 인종 문명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4대 외교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국가 보호기, 문화의 유지 이런 측면 그것을 인종 문명의 지향점이라는 각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도 선생님께서는 일본 인식과 외부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최신의 연구, 연말의 상황을 순망치학론이라고 하는 그 최신의 연구의 경향을 받으시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응에 아주 풍부하게, 꼼꼼하게 세밀한 자료도 찾으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의 주제는 모건 인생 연구 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읽는 동료 학자들, 후학들 또는 일반 독자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주고 대한신초의 그 역사상 또는 한국사의 역사를 풍부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이상의 발표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들으시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질문거리, 생각거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정 주제 혹은 선생님을 이렇게 호명하셔서 이렇게 누구에게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문 하나씩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도 교수님 이렇게 이쪽에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모근 선생이 실제 요동정골에서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위화도 회군을 이제 긍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388년이고, 그다음 그 이듬해 창원에는 이성계 권력 장악을 견제를 위해서 명나라의 강국을 통하고 창왕절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위화도 회군을 긍정했을 때는 오히려 이성계 쪽보고 어떤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맥락을 같이 해야 되는지 정치적 입장이 비슷했는지, 아니면 그때는 이성계의 야욕이랄까 이런 것을 미처 모르고 수련이 4대에 입각해가지고 소가 대를 지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도 정치적 그런 고려 없이 위화도 회군을 긍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뒤후에 결국 이성계가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가지고 이것을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명나라의 강국을 요청했다는 두 번째 가서 생투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어떤 그 당시에 정치적 갈등과 이성계와 그러니까 모근 선생과의 정치적 관계를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이건 저의 주제는 대외관계사 측면이 있겠는데, 아마 이건 또 우리 정치사를 담당하시는 이용호 선생님도 따로 할 말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외관, 사대관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속에 이미 대답은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역시 유학은 이소사대의 그런 사대 외교에 충실하다. 역시 유학자로서 맹자의 그런 명령에 충실했고, 우왕 14년에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 공문이라든지 또는 철령이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체험과 같은 군인 강경파는 무력을 해서 막아내자 이런 입장인데, 유학은 유학 자체가 이미 어떤 평화적인 외교 수단으로서의 안정적인 외적 방어 이런 쪽에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가 이민족의 침입을 하다 보지만, 그래서 주전론과 주화론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주전론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보이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느낌을 주고, 주화론은 뭔가 좀 굴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만,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양보나 약간의 굴욕이 있더라도 결국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이제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채용의 노동정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쓴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서 이제 결국은 해군을 했는데, 그 해군한 입장에 대해서 이제 모근 2세의 생각이 뭘까, 본심은 뭘까, 이 부분은 참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를 보면 해군 이후에 모근이 재산급 관료로서 등용이 되고, 이성계와 더불어서 고려의 정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결국은 모근이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무기 혹은 동의 이런 측면으로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성계가 왕조를 교체할 거다 이런 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말에 대해서 이용호 선생님께서 혹시 보충해서 정치사이시니까 저는 답변을 이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저기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금
여만의 토지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제도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게 정도전과 조준의 그 사전 협파론하고 대비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도전과 조준은 조선 건국의 핵심 사상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준과 정도전의 그런 토지나 혹은 뭐 전제 개혁이 조선조야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초기에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발표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 모근을 좀 보수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보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자나 혹은 진보주의적인 걸로 표현하는 것이 모근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여러 그 여말의 고려말의 개혁 그 정책을 위반하고 시도했던 거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정도전이나 조준을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사전 혁파론자 또는 뭐 급진파, 역성혁명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원래 정도전의 어떤 그런 토지 개혁은 조준보다도 더 급진적이고 또 모건생이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이죠. 다시 말하면은 정도전 삼봉 정도전은 역성혁명을 통해서 모든 토지를 몰수를 해서 귀족의 토지든 이런 걸 몰수를 해서 다시 이제 재분배를 해야 된다. 재분배를 통해서 소위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앞서서 정전농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갖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그 시도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이제 정도전의 해법이 아주 뭐랄까 명백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해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여말 선초라고 한 역성혁명의 과정에서라도 그것을 완전히 그렇게 실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성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정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는 정도전과 조준 등이 주장했던 사전 혁파론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완화시킨 형태로 경기 지역에 한해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소위 이제 절충적인 해법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를 수조권 분급 제도다라고 해서 일반 백성의 토지를 이제 관료들에게 수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경상도, 전라도, 뭐 하여튼 그 삼남 지역을 포함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수조권을 나눠주는데 이제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 왕조가 개창된 다음에는 그 토지의 분급의 지역을 경기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그 경기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말하자면 관료들에게 수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는 것으로 굉장히 축소를 시켰죠. 그러니까 원래 정도전 삼봉 선생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전면적인 개혁은 사실 실현되지 못했고 일부 경기 지역에 한해서 수조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절충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역사의 그 흐름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어떤 발달이 전개되던 다시 말하면 사적 토지 소유권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경기 지역에 소위 수조권을 공급했던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토지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 제도가 일반화되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자면 이제 보편화되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도전의 토지 개혁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개혁이었지만 실제로는 실현되지 못했던 개혁이었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도정보 조준 등의 급진 계획을 통한 어떤 사전 협파론과 모건 선생의 그런 어떤 그 현실 중심의 개혁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절충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조선시대 이제 토지제도가 완결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건 선생은 굉장히 현실주의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수구적인 입장이라고 표현보다는 현실 기업론자로서의 의미가 더 있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보수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급진적인 것에 비해서는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보수적이라는 말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좀 잘못된 것이다. 현실 개혁적이다. 또 현실 안정적으로 어떤 토지 문제를 저희 풀어가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보수성에 대해서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정도로 답변 드린 걸 하고 간단하고 질문 간단한 사항인데요. 아까 어떤 선생님이신가 개성의 고려 말때 유명하신 분들의 유교 표시나 지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유적지, 그냥 모건 이색 선생님의 유적이라든지 유어지라든지 아까 보니까 문양공 종자 덕자 할아버지의 표시도 올렸는데 그 유어지가 지금도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건지 보존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데까지 보존이 되어 있는지, 남북 통일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올려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에요. 아무래도 이 특사작을 알 수가 없어서 또 이 측의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한 보존에 대한 그런 관리 보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좀 파악이 안 돼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올린 건 기왕의 연구자 중에 어떤 분이 자료상에 나오는 동명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지도를 만들었던 것을 제가 그대로 올린 것만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답변은 그 정도밖에 못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바로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소개를 하고 그래서 널리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정보원 선생님이 맡으신 분은 선주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주가 있을 거가 아닌가. 그러면 정보원 선생 같은 분은 그런 그 유적지가 뚜렷하게 나오게 되는데 고려말 때 모건 선생님은 참 고려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의 공인왕은 아까 보니까 산소가 있고 그런 게 보였는데 위대하신 그런 분의 유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후손으로서 상당히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박정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모건 선조의 그 시문은 55권의 거짓이라는 걸 현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발표집에 보시면은 약 12년 동안의 시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연유가 시만 없는 것인지 또는 문헌 전례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우왕서부터 서세하실 때까지 12년 동안에 시와 문이 없는 것인지 그 없다면 그 연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정욱 선생님이 저는 이제 대체로 이제 이 시작의 경우는 국민한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고 국민한테 시는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고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휴식 시간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것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정도는 분석이 되지 않나. 하나는 이 시를 쓰고 나서 편집을 지을 때는 계속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였지만 당신이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자꾸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이제 이 모건집을 지울 때 이미 자기 젊은 시절에 40대, 50대 시절에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이제 그런 투쟁을 하는 거는 이기고라는 분이 그래 문제를 보고 이분은 지금 시가 한 2,000수 정도가 동국 이상수로 있거든요. 근데 당신이 그 선거 보면 8,000수를 지었어요. 8,000수를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불을 피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모건 선생이 초창기의 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런 자기가 마지막 모건 문제 관련해서 당신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또 상당히 어떤 그 시대와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없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바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많은 업적을 다사도 그렇고 추사도 그렇고 유배를 가고 한가하게 많은 작품들이 나거든요. 그러면 모건 선생님이 가장 절정의 시기가 바로 국민학교란 말이에요. 재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긴 지문이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건 시고는 초창기에 없지만 문고를 보거든요. 문고 한 230편 중에서도 공민한테 글들이 꽤 남아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하여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또 초창기들이니까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이 정확히는 한 가지 아까 모건 유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모건한테 한 질문하고 싶어요. 개성에 있는 것은 정말 저도 개성에 한 2번 갔습니다만 나보고 정몽주 성원하고 선주관 보고 왔는데 이 마지막에 모건 선생이 별세하신 그 연자탄이라는 것도 지정을 집안에서 고정을 하시고 지금 한 위치를 비전하고 이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좀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모건 선생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것이 이 1396년이거든요. 그때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여강 지금 여주죠. 여주에 지금 남아간이죠. 여강의 연자탄에서 제비연자에다가 아들자자에 탄이라는 예물이라는 것이 연자탄에서 별세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 한산 이쪽에서 연자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저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인사가 있는데요. 예? 1년 전에 제를 지냈다고 연자탄 1년에 한 번 하셔요. 한번 좀 자세히 좀 그 저희 후순들이요 대중회에서 주관을 해갖고 거기 그 연자탄에서 1년에 한 번씩 제례를 지낸다고요. 그 많이들 가요 저희가. 거기 그 비문도 있고. 시력사인데. 아니요 연자탄이요. 그 강가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자손들은 정확한 연자탄의 현재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 깊게 지금 저희가 기사를 세우고 제례를 지내는 것은 그 위치를 정할 때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리, 연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세우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다 고쳐야 되겠어요. 자,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 좀 주세요. 그 여주에서 오건 이세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 현장을 좀 답사를 했어요. 여기 분당중앙공원을 관리하는 일정 중에서 거기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학자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여주에 가니까는 그 역사 해설사가 전부 인도로 오면서 그 유적지를 순회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주 분들이 모근 선생에 대해서 엄청 많은 그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근께서 잠시 거기에 머무셨던 그 자리를 자리하고 여가는 그 마지막 돌아가신 장소까지 5군데가 4군데를 다 답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유적지를 그 유어지라고 하는 표지에도 하나 그 세워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주분들은 그 여주 시민 전체가 모든 선생을 빼놓고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모시고 있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걸 간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건 학계에서 좀 저거에서 그런 유명한 물론 출생지는 경상북도 영덕군 계시는데 그럼 돌아가신 고장이 어디냐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유명한 장소를 갖다가 우리가 전혀 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지 않은가. 또 이걸 학계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부 차원에서 그런 5개 지역 거기서 여주 일대가 다 거의 가정 선생님하고 모근 선생님 두 자분이 거기서 계셨다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유어지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예, 아까 이은주 이사장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정기 교수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5월에 저희가 모근 학술 발표회에서 어강석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현존하는 것이 55권이지만은 동문선에는 70권이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시문이 없는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이다 하시고서 그게 일정한 시기만 딱 빠져 있는데 거기 그 10년인가 몇 년 동안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게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그 간행을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뺀 거 아니냐 그런 이론을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내일 또 어강석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니까 한번 같이 또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청원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정된 시간이 좀 한 분 더. 예.
질문해 주세요. 아니, 저기 먼저.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내용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많은 내용을 알았는데 제가 궁금하고 한 내용을 이번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종기 교수님하고 최웅석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씩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모근 선생님이 살아가 계실 때가 원명 조치기면서 동시에 영남 선출에 혼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정치적인 다원주의를 추구하셔서 그 모든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념을 융합하고 포용하고 절충했다는 말씀 아까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그런 이제 사회를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세 선생께서 정말 그게 그러한 것을 추구해서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근데 본인은 또 모건 선생님께서는 또 주로 유학자시면서 동시에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여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박종기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다원주의가 정말 융합하고 포용하고 절충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교보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웅석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구성돼서 모근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많은 것을 어우렀다고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 구성원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을 것 같습니다. 지향하는 목적하고 이데올로기도 상당히 추구하는 바가 달랐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정말 네트워크를 조정해서 그것이 영말 선출을 잇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게 과연 그러한 네트워크가 그 당시에 인적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박종기 교수님하고 최웅석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모건 선생이 다원주의라고 당신이 절대 얘기하시지 못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모건 선생이 보수냐 진보냐 보수적으로 기울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 고려왕조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다원주의에 관한 사회다. 종래는 귀족 사회다. 관료자 사회를 얘기합니다만 고려 자체는 분명히 이거는 불교, 유교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문화도 귀족 문화가 있고 또 서민 문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다원사회라는 입장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모건 선생님을 자꾸 이게 유교와 불교를 개입하기 위해서 생각하거든요. 성리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문안적이 아니면 안 있는 거예요. 도통은. 그런 입장에서 자꾸 이제 모건 선생님을 그렇게 봐버리니까 조선시대 식으로 보니까 모건 선생이 상당히 이거는 잘못된 거로 저는 기본적으로 고려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적인 그런 이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정치학, 경제학 모든 데서 다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연구 중에서 제가 이제 개념을 정리해 보니까 문학에서 절충성, 포용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철학에서는 원융이라는 초탈, 원융 이런 개념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지만 다원주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모건의 이상이 진보냐 보수냐를 좀 떠나가고 모건의 진정한 사상이 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다원주의라는 용어를 붙였고 실제로 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얘기 못했는데 처음에는 했는데 이재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에 일찍 원에 가서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오히려 상당히 성리학이나 몽골화를 더 주장하는 원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면 모건 선생은 원에서
10여 년, 18년 계셨지만은 오히려 원의 그 성리학도 받아들이지만 고려의 전통도 지금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진보냐 보수냐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는 사상적으로 다원주의 입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노건 선생 그것도 조금 앞서서 이성유, 저항론선 이성유도 이 사람이 사실 당군조 선도 강조하지만 유교도 또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불교도 강조하고 이게 고려의 어떤 전통 태조왕의 풍요시조 같은 다원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조는 불교도 중요하고 유교, 도교, 풍수주의 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려적인 전통을 적용하고 이렇게 봐야만이 다산 선생, 모건 선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에 진보나 보수를 떠나갖고 오히려 모건 선생의 본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지난 시기를 갖다가 이 대립적인 관계를 보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일단 진보 보수를 떠나라고 모건 선생의 본질을 보라는 것이 저는 발표입니다. 그 조태해 주신 질문이 당시 이제 신흥기술사의 네트워크가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작동되고 있었죠.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어떤 지향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네트워크 강구하게 법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물론 개개인적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왕 때까지는 신흥유신들 사이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방안으로서 대입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삼풍 정도전만 하더라도 우왕과 나중에 굉장히 차별지게 되는데 적어도 우왕 때까지 만들었거든요. 우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왕은 우리나라의 용수도 존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도 이순인의 문집 처음 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흥유신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성경관 중형 이후에 굉장히 단결된 유대를 갖고 있던 분들이고 그 중심에 노건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왕 때까지는 물론 뭐 두 번 사신을 놓고서 신흥유신들 사이에서 그 사신을 만들었을 건가 배척할 건가 이런 걸로 약간의 대립도 있고 신돈의 집권을 놓고서도 약간의 대립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노건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노건 선생이 이제 정치적으로 강하게 이제 발언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제개혁 때부터인데 아마 노건 선생이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전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가 의지하고 고려가 붙잡고 있었던 지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여기서 한번 나가면은 이제 고려는 끝나는 거다라고 인식으로 신고하고 소위 통장에서 말하는 흉을 굉장히 실천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제개혁 이후의 문제들은 노건이 고려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흥유신들 사이에서의 사상적인 대립이라든가 지향의 차이 같은 것들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제개혁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급진 대령파들 대형파들 중심에서 이거는 되지는 않겠다. 뭔가 이제 고려 왕조를 넘어서서 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흉을 상대적으로 보겠죠. 그리고 삼봉뿐만 아니라 윤소정 같은 분들도 모건의 완전히 굉장히 지자로서 문화생으로서 굉장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전대회에 동의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모건을 처벌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왕 때까지 신흥유신 모건을 중심으로 신흥유신인데 네트워크는 강하게 존재했고 고려 왕조의 유지 이거를 놓고서 적어도 전제개혁이라고 하는 토지개혁 문제를 그 이후에 분명하게 이제 견해의 차이들이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손 드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어 정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활동하시던 시대가 몽골 치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파스파 문자가 그때는 국자였고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한자나 아랍어든 세계 모든 문자들을 다 폐지하고 파스파 문자로 교재를 만들고 세계적인 어떤 교육을 했었던 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할아버지 문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시대 기록들이 다 한자 기록이 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중간에 기존의 전환 작업이 있었던 것인지 원고 자체가 한자로 된 기록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파스파 문자가 명치 나라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들은 우리가 이게 듣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조선 초까지도 거의 이제 세종대왕까지도 이 파스파 문자, 몽골 문자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이런 기본적인 문자였고 우리 저거잖아 200년에 그 몽골 원나라 세상에서는 표준 문자고 표준 기록이었고 행정문서가 다 그렇게 작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아무래도 제가 중민식 또는 그 대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역사학의 연구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밝히는 연구가 없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또 그런데 물론 파스파 문자가 국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몽골 시대에도 구체적으로 정보 문서 같은 거 만들 때는 복수로 만듭니다. 한자를 분명히 또 한자 문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한자를 다 폐기했나 보다. 그건 아니고 몽골은 굉장히 또 포용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각국에 있어서의 문자 생활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자유로웠습니다. 모금 선생님께서 과연 파스파 문자를 배웠는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본 게 없습니다. 하면 이 김호동 교수라고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계신 이분들이 이제 몽골 관계 연구를 하는 이분 연구를 보면요, 이 몽골의 관료 중에서 여권들이 상당히 높고 16%가 그러니까 몽골은 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역관 양성은 상당히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전이 한영사전, 한일사전 두 언어로 하는데 몽골은 6개 언어가 동시에 나오는 한, 너, 일, 미 이게 6개 사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몽골은 현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이 고려에 보낼 때는 한자로 저쪽에 티베트에 보낼 때는 파스파 문자거든요. 파스파 문자가 충청남 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00년대 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몽골이 1206년에 건국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100년 지나고 나서 만든 문자를 하니까 파스파 문자가 몽골의 공식적인 문자라고 보기는 이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몽골은 현지 정체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티베트 보내면 티베트의 언어로서 고려에 보내면 한자로 보내고 이런 식의 몽골의 정책이기 때문에 고려로서는 불편하지 않고 그런 점이 있다. 네. 답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트랙 걸친 학술 발표 중에 1일차 일부 분의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관련 연구자로서 이 발표가 질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얘기가 오고 갔고 당장은 답은 안 나오지만 문제 제기가 되고 그리고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책이 간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자들,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줘서 모금 이색의 삶과 사상 그 자체가 보다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것으로 1일차 학술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